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한국 R 컨퍼런스에서 재현 가능한 연구를 위한 노력, R과 정치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현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슬라이드에 적힌 웹사이트의 연락처 탭이나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다른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학과도 학교마다, 과마다 이제 저마다 커리큘럼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학에서 R을 사용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이번 발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치학에서 R을 사용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정치학 또한 이제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즉 정치적인 현상을 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학, political scie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적 모델과 경험적 모델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정치학도 이제 다른 분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학, 심리학 이런 분과들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치학 분야에서 최근 경험적 연구 중에서 특히 정량적 연구의 비중이 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이제 추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량적 연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험적 연구 중에서도 이제 정량적 연구에 R이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이기도 하고, 이제 질적 사례 연구, 이제 경험적 연구에는 속하는 질적 사례 연구도 이제 있지만 R과는 그렇게까지 큰 이제 연관은 없다. 뭐 시각화나 이런 부분에서 R과 연관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R과 약간 경험적 연구 중 정량적 연구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학계에서 주요한 저널로 꼽히는 한국 정치학 회보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연도별로 정량적 접근법을 취한 정치학 논문들이 점차 증가세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최근의 논문은 동일한 저널에 대해서 이제 정책 세부 분과별로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학 회보에 실린 연구들 중에서 2000년부터 2013년도에 실린 연구들 중에서 이제 방법론의 범주에서 차이를 보이는 정치 사상 연구를 제외한 국제 정치, 비교 정치, 한국 정치를 다루는 이제 논문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국제정치 분야의 경우 정량적 방법론보다 정성적 방법론이 더 많은 비중을 보이고는 있는데 둘의 추세는 이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정성적 연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세부 분야인 비교정치 분야에서는 이제 정량적 연구가 뚜렷한 증가세를 적어도 이 자료에선 보이지 않지만 정성적 연구가 뚜렷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 분야에서는 정량적 연구를 사용한 논문의 증가세와 정성적 연구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자료는 2013년까지니까 사실상 이제 한 8년 전 자료인데 최근에는 이 정량적 연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이제 정치학 연구자들의 정량적 연구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정량적 연구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이 정량적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아야 기존 연구들에 대한 리뷰가 가능한 일종의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량적 연구를 마냥 이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량적 연구를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처럼 이제 정량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 또 다른 질문, 이제 이 정량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요.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엑셀이 있고요. 혹은 이제 SPSS나 스테이타 같이 이제 유료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R이나 파이썬 같이 약간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그램도 존재를 합니다. 이 모든 도구들 간에는 일단 일장일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정량적 연구에서 시작된 도구에 관심이다 보니까 정치학 연구에서 이제 제가 봐온 많은 경우 이 프로그램들은 통계학 또는 통계 분석을 학습하기 위해서 논문에서 쓰기 위한 그렇게 학습하기 위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느냐는 프로그램의 우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속된 학문 커뮤니티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 방법론 수업의 실습을 SPSS를 사용했기 때문에 SPSS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를 하면서 스테이타를 접하게 되면서 스테이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 와서는 학과에서 수업을 R로 진행을 하면서 R 사용을 권장을 하면서 R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과 우열은 없는데 분명 장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SPSS는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SPSS도 신텍스 기능이 있기는 한데 학부생 때는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버튼식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결과표로 해석하는 게 당시에는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고, 라이센스 구매 단가가 좀 높아서 당시 수강생들이 모두 체험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기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높은 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버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가 있다는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스테이타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제공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포럼도 존재를 할 거예요, 온라인상에. 약간 스택 오버플로우에도 되게 다양한 그런 게시글들이 존재를 하고 포스트들이 있고요. 또 SPSS처럼 버튼식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텍스 기능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타도 이제 라이선스 구매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뭐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일종의 비용은 비용이죠. 진입 비용. 하지만 SPSS보다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약간 유저층의 다양성이나 피드백과 소통의 원활함이 조금 더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종의 일장일단을 가진 대안적인 선택지들 사이에서 이제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R을 사용할 때의 장단점은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접근성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R은 오픈소스여서 유저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유저들이 존재를 하고 그들 간의 피드백이 굉장히 원활해요. 그리고 둘째는 실천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제 유저가 작동 논리를 바탕으로 코드를 짜서 실제로 돌려볼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마지막 메리트는 이제 재현 가능성인데요. 이제 R을 사용할 경우 R을 사용한 연구자와 그 연구를 소비할 독자 혹은 이제 그 같은 분야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이 기존의 연구를 재현하는 것이 용이하다. 재현해서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제 R의 단점, 디메리트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배울 때 친구들이 보통 R에 대해서 이제 러닝 커브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말을 종종 하고는 했는데요. 이제 유연하게 원하는 내용을 코딩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걸 쓰려면 R 생태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 분석을 표로 산출하는 스타게이저 패키지의 경우 어떤 특정한 통계 분석 기법을 특정한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를 이제 스타게이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표로 만들 때 또 애를 먹는 거죠. 이제 그전엔 다른 분석들은 이 스타게이저 패키지로 그냥 쓰면은 다 표로 만들어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객체,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자료 구조, 뭐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쓸 수가 있다. 또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이제 작은 실수에도 에러가 나서 결과를 산출하지 않거나 이거는 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약간 어려움인데 R이 이제 그 영어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로 된 디렉토리 혹은 이제 한글로 된 변수명이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 분석할 때 종종 이제 패키지 호환이 안 돼서 유니코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책은 분명 찾으면 있겠지만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에러를 마주했을 때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부분, R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분명 이제 처음 이 R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디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정치학 연구에서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메리트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제
맞추고 싶은데요. 이제 재현 가능성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메리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 재현 가능한 연구가 이제 중요하느냐, 그리고 왜 재현 가능한 연구가 중요하길래 이 R이 그리고 또 어떻게 R이 재현 가능한 연구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R을 많이 쓰고 있고 R을 많이 쓰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재현 가능한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구윤리 및 연구 투명성과 관련된 프로젝트 티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일종의 사회과학자들이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대충 일종의 연구 윤리들은 저희가 알잖아요. 뭐 표절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왜 이건 대체 무슨 내용일까?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준과 절차란 무엇일까? 라는 건데, 이 사회과학, 그중에 정치학은 정치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자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같은 규칙과 규준을 따를 때 동일한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일종의 투명성이랑 전문성이 담보된 재현 가능한 과학적 지식을 이제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얻게 되는 거죠. 이 정치학 연구는 때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슈나 자료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정치학 연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독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소비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이념이 굉장히 다른 두 소비자가 하나의 정치학 연구 결과를 이제 소비를 한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결과를 선호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불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연구 결과가 재현이 불가능하다면, 즉 할 때마다 결과가 막 달라지면 이제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건설적인 형태로 해소되기 어렵고, 이제 연구 결과도 그 갈등 해결에 이제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나가서 소비자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지식을 취사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제 이루는데 약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학 연구라는 게 사람의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의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재현 가능한 연구를 위한 노력은 사실 사용하는 도구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과학자들,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티어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투명하고 전문적이며 재현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한 작업 절차에 대한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연구 프로젝트를 구조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커맨드 파일, 문서화를 각각 분리된 폴더로 구분해서 구조화를 하면은 연구자도 이제 어떤 자료가 어디에 들어있고 어떤 파일들이 문서화를 하는데 핵심적이고, 그리고 이 단위의 연구 단위를 그대로 남에게 공유를 해줬을 때 그 다른 공유받은 사람도 똑같이 이 연구 단위의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R은 이 부분에서 R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 단위별로 재현 가능한 결과를 관리하기가 이제 굉장히 용이합니다. R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우측 상단에 R 프로젝트 R 스튜디오 우측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사진과 같이 R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은 디렉토리 네임을 이제 생성할 수 있고, 이 로컬 컴퓨터의 어떤 디렉토리 아래에 이 이름을 가진 폴더와 함께 R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원하는 디렉토리 주소에 R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하는 연구 단위를 구조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어의 구조를 조금 수정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R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문서화 안에 선행 연구, 그림, 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커맨드 파일에는 R 스크립트는 이제 스테이터2 파일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서는 원자료와 이 원자료를 가공해서 이제 전처리해서 만드는 분석 자료, 그리고 아마 이 원자료 안에는 이제 코드북 폴더도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R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R 프로젝트를 아까 보신 것대로 만들었을 경우에 보시면은 이 R 프로젝트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 getwd, 즉 워킹 디렉토리 주소를 알려줘라고 하는 커맨드를 쳤을 때 나오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 주소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R 프로젝트를 그대로 누군가가 업어가면 그 사람 컴퓨터의 앞에 이 부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즈된 이 앞에 어드레스가 그 사람에 맞게끔 다 바뀌고, 그다음에 이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year type 키워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그 놓여 있는 그 디렉토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작업 디렉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 프로젝트를 열어서 실행하는 모든 분석은 이 디렉토리를 기점으로 자동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컴퓨터 안에서도 이렇게 결과를 재현을 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든 이후에 이와 같은 R 코드를 통해서 하위 폴더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기준으로 제가 구조화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서화 폴더에 이렇게 하위 폴더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선행 연구, 그림, 표, 그다음에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문서 작업했던 것들을 다 삭제하는 게 아니라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커맨드 파일 폴더도 이렇게 만들고요. 데이터 파일 폴더 이렇게 로 데이터, 그다음 로 데이터 안에는 코드북, 그다음에 아날리시스 데이터, 분석 데이터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영문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이 아무래도 영어 친화적이고 이제 한글을 썼을 때는 좀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R은 문서 자동화를 돕는 R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랑 R 코드를 결합한 문서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R과 R 마크다운을 함께 이용하면 이제 R로 인한 분석을 문서로 쉽게 나타낼 수도 있고,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그 인라인 코드를 이용해 작성한 문서의 결과는 그 바뀐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똑같은 보고서를 쓰는데 수치나 이런 어떤 특정한 표현,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표현을 R 코드를 통해서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만 바꿔주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그 표현들이 매해 자동적으로 문서를 바꾸게끔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재생산 가능하고 자동화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용이하다. 또 문서 템플릿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HTML, PDF, 워드 등으로 자유롭게 결과물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발표 자료도 R 마크다운으로 만든 거고요. 그 외에도 CV 혹은 이제 학술 논문 그 매뉴스크립트 이제 PDF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 형태로 HTML과 연동해서 웹페이지의 형태로 이제 연구 성과를 가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R과 R 마크다운의 결합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자동화를 할 경우에는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매번 그 이전 자료나 다른 이제 화면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컨트롤 CV 해서 붙여 넣었을 때 하는 것보다 일관된 포맷으로 오류를 최소화한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R과 R 마크다운으로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제 오류가 있더라도 로그나 이제 코드를 추적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고 재배포를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강점인데요. 상대방도 R과 R 마크다운을 사용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타도 최근에 이제 그 결과를 문서화할 수 있는 업데이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현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그것을 조금 수정하거나 이제 자기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제 스테이타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된다는 일단 그런 비용이 있지만, R과 R 마크다운은 모두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 자원이어서 이런 배포나 접근 과정에 있어서 별도의 금전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R의 특성은 접근성을 높여서 이제 지식의 개방성이라는 부분에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은 이제 제가 통계를 공부한 내용을 웹페이지 형태로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R 마크다운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디스틸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HTML과 연동한 일종의 블로그를 만든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텍스트, 그 다음에 수식, 코드, 그리고 코드의 결과 등을 하나의 문서와 페이지 안에서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런 내용을 소비하고자 하는 일종의 독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가독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지식의 개방성이라는 부분에 R이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소결로 이제 정치학과 R의 관계를 얘기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주변에 R을 공부하는 이 미국에 있는 정치학과 동료들에게 간단히 이제 정치학 연구할 때 R을 배웠는데 이 R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대개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장점들을 말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생각하지 못했던 재미있었던 답변은 확장성이었습니다. 뭐냐면 R 자체가 통계적인 분석에만 국한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아니고 조금 더 막 다양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R을 공부하다 보면 기존의 정치학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연구 문제나 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되면 그 도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써먹고 싶어서. R도 약간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학에 있어서 주제의 확장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은 에러가 잦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에러 메시지, 그리고 이제 종종 아래 예제들이 정치학과 상관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배우면서도 좀 이제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R을 배울 때 그 의학 통계 서적으로 배웠는데 배우면서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배워서 내가 과연 정치학 연구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막 기법을 배우는 거긴 하지만 이제 R 자체와 이제 그런 약간 괴리감을 조금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두루두루 봤을 때 분명 정치학과 R, 이제 앞으로도 더 이 관계는 심화되어 갈 거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R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R은 오픈 소스니까요. 이제 라이센스 구매가 필요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현재 정책 분야에서는 되게 R을 통계학 개념과 함께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R의 확장성을 고려를 할 때 R을 좀 더 유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설계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R을 사용하는 정치학 연구자들이 그 기존의 R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됨으로써 이제 서로 이제 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업어가는 약간 이런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뭐랄까요? R이 되게 다양한 언어인데 R에 대해서는 정말 통계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만 배우고 그다음에 바로 통계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 R 자체에 대한 관심을 좀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쓸 수 있는 기법만 알면 됐지 뭐 약간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있는데 그보다는 R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많이 주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 제언도 앞선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이제 R을 배운다는 게 일종의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연습할수록 익숙해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널에 게재된 이제 정책 연구들의 결과를 재현해 보거나 혹은 선거 데이터 혹은 기존에 R로 사용하지 않고 분석했던 논문을 이제 R로 재현해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예제들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이 됨으로써 R에 대한 정책 전공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R이 실용적인 그런 언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좋은 기회를 주신 R 사용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